사랑합니다. 나란말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설명하는 글쓰기 상르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올린 셈인데, 근데 지금 요 설명하는 글쓰기만 사실 강의를 안 올렸었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굳이 그렇게 설명할 내용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이 책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강의 만들까 했는데, 요청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또 이게 뭔가 이제 흐름을 타기 시작하니까 만드는 게 또 그닥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올렸던 강의는 완핵바 버전으로, 그죠? 완전 핵심만 빠르게 한 버전으로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부실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만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는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2단원 설명하는 글쓰기 학습 목표 봅시다.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설명할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세상 만물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간에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아주 무수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각 대상의 그 특성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설명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뭘 가지고 얘기할까? 일단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크다. 미안합니다. 문어와 그 다음에 오징어와 같은 어떤 두 종류의 어떤 그런 해양 생물을 갖다가 설명하고자 할 때, 그죠? 문어라든지 오징어 아니면 낙지 이런 것들을 갖다 설명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법을 많이 쓸까요? 얘들은 그러니까 오징어는 빼놓고 문어와 낙지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이 둘의 설명하고자 할 때 독자들한테 어떤 설명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죠? 이 둘은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 노력하겠죠. 때문에 공통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은 뭐라고 했죠? 바로 비교죠. 비교의 방법을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어와 낙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점이 있다더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 방법은 대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으로 문어와 낙지에 대해서 설명문을 쓰는 것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참고로 말하자면 문어와 낙지의 공통점은 8개의 다리를 가졌다는 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위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능이 아주 높대요. 예. 저도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조사해서 안 거지. 근데 차이점은 이런 게 있대요. 문어는 깊은 바다 살면서 바다 위 어떤 틈이나 아니면 동굴을 즐겨 찾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낙지는 따뜻한 물을 좋아해서 갯벌에 주로 산다는 거. 네. 서식 환경이 다르다는 점? 네. 여러 가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어쨌든 뭘 얘기하고자 한 거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독자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설명 방법을 사용할까 취사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걸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또 뭐가 있냐면 설화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호랑이의 어떤 종류, 우스꽝스러웠던 호랑이, 그 다음에 무서운 호랑이, 그 다음에 상당히 현명한 호랑이, 그 다음에 용맹한 호랑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설화 속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 속에 호랑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호랑이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분류의 방법을 사용해서 아니면 또 구체적인 예로 전해지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그런 실제 이야기들을 갖다가 설명하기 때문에 예시의 방법을 써가지고 설명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호랑이는 머리, 몸통, 꼬리, 다리로 이루어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적절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에 맞게 설명 방법을 취사 선택하여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쳐쓰기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쓸 수 있다. 앞서 말했지만 그 설명문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고쳐쓰기는 설명문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설명문도 그렇고 논설문도 그렇고 그냥 모든 글들, 모든 글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고쳐쓰기입니다. 네. 시도, 문학작품이든 비문학작품이든 다 모두 고쳐쓰기를 마치고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쓰기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쓸 수 있다. 이 항목은 설명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 지금 이 친구가 아름이가 게시판에서 휴대전화 찾는 글을 갖다 쓰고 있어요. 근데 뭘 쓰는지 보아요. 잃어버린 제 휴대전화 찾아주세요. 소중합니다. 찾아주시면 고맙지. 학교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장소. 그죠? 잃어버린 장소. 장소에 대한 언급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휴대전화 치고는 크기가 꽤 큽니다. 빨간색이고요. 그 색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작은 골이 달려있고 곰인형도 달려있어요. 휴대전화에 여러가지 사진과 자료가 담겨있어요. 그냥 가지고 가면 나쁜 사람이지. 근데 이게 초안이란 말이죠. 초고라고 하나? 초고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처음 쓴 거예요. 처음 쓴 거. 처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줄글로 쫙쫙 쓴 거예요. 사실 글은 이렇게 씁니다.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글을 쓸 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갖다 막 쭉 써요. 막 의식에 흐른 대로 써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뭘 하면 돼? 고쳐 쓰면 돼요. 이 친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잃어버린 장소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그죠? 특징. 내가 잃어버린 휴대전화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내가 그 독자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갖다 막 다 썼어. 다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다 썼어. 그 다음에 삭제할 건 삭제하고, 그 다음에 첨가할 건 첨가하고, 아니면 재구성할 건 재구성하자. 요 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 고쳐쓰기의 세 가지 요소예요. 사실 이거는 뭐 시험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고쳐쓰기에 3요소가 있는데 그게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첨가하거나, 그 다음에 재구성하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고쳐쓰기의 핵심은 요 세 가지예요. 필요가 없는 문맥에 맞지 않는,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설명의 대상과 맞지 않는 내용이 등장했다? 삭제해버리면 그만. 그 다음에 정말 이거는 설명 대상에 대해,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보인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다? 첨가하면 그만. 그 다음에 문장의 순서가, 아니면 문단의 순서가 뭔가 좀 약간 앞뒤가 좀 흐름이 안 맞는 것 같다. 재구성하면 그만. 그래서 삭제, 첨가, 재구성에 따라서 고쳐쓰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고쳐 써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뭔가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친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잘못 쓴 부분, 판단이라기보다는 잘못 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생님은 이 부분이 좀 걸렸어요. 크기가 꽤 큽니다. 이게 어떻다는 얘기야? 크기가 꽤 크다? 상당히 두루뭉술하죠. 그죠? 하려면 가장 구체적인 건 수치로 하는 게 좋아요. 수치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건과 비교하여, 그러니까 카드 크기, 신용카드의 크기보다 뭐 몇 배가 크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걸 비교해서 얘기하거나 해야 되는데, 크기가 꽤 크다? 그러면 사람마다 크기가 크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다른데 상대적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나는 막 컴퓨터 모니터만한 정도는 돼야 크다고 난 얘기할 수 있어. 그래? 나는 저기 외장하드 크기만큼만 돼도 난 크다고 생각해. 각각 생각이 다른데 크기가 꽤 큽니다 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아주 두루뭉술하죠. 그래서 크기에 대한 또
좀 더 구체적인, 그죠? 진술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언제 잃어버렸는지 시간이 없어요, 시간. 그죠? 언제 잃어버렸는지. 이것도 시간대도 참 중요한데, 잃어버린 시간대.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문제예요. 주세요. 그 다음에 고맙지. 여기서 반말. 여기서는 존칭을 취하고 여기서는 반말을 갖다 합니다. 그죠? 빨간색 큽니다. 빨간색이에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이지. 반말. 이거는 그러니까 자습서에서는 읽는 일을 여기서 쓸게요. 읽는 일을 배려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써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찾아달라는 어떤 부탁 혹은 요청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존댓말을 쓰는 게 맞죠. 상당히 격식을 갖추어서 말하는 게 맞죠. 그래야 읽는 사람들도 좀 약간 대접받는 느낌? 아니면 정말 공손하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어떤 느낌이 있죠. 근데 반말로 고맙지, 나쁜 사람이지 그러면 좀 약간 읽는 사람도 뭐 이 사람 장난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말을 쓰는 건 일단은 읽는 이를 배려하지 못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각에는 일관성이 부족해요. 일관성. 어떤 일관성을 얘기하냐면 사실 반말로 쓰려면 그냥 반말로 계속 쓰든가 아니면 존댓말로 쓰려면 계속 끝까지 모든 문장이 존댓말로 이루어져 있던가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반말을 쓰면 일관성에서 어긋나죠. 그죠? 일관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문제점이 있다더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선생님이 설명문을 갖다 쓰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과정을 알아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설명문에 대한 설명을 먼저 아주 상세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뭐 이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문. 설명문의 특징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설명문의 특징. 자, 특징. 그냥 내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잠깐 멈춰놓고 설명문의 특징이 뭐였더라? 분명 이전에 강의에서도 항상 언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설명문의 특징이 뭐가 있었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보세요. 근데 나란말 쌤이 그 말씀하신 내용 중 이걸 갖다 내가 까먹었네. 내가 이걸 못 맞췄어. 내가 이거를 빠뜨렸어. 난 바보야 라고 하면 진짜 인생 실패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특징을 5개를 말했을 때 만약에 2개만 말했다 그럼 야, 나 2개나 맞췄어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특징. 가장 기본적인 건 설명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객관성을 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모두 참이라고 인정하는 것,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 성질, 그걸 객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검정색 휴대전화를 들고 사람들에게 이거는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하면 누구나 다 검정색이요 라고 말하는 건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이 휴대전화가 마음에 드나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근데 누군가는 전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라고 말한다는 건 그건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인 거죠. 때문에 설명문은 객관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짙다고요. 그죠? 100% 추구하고자 하죠. 그죠? 예. 어쨌든 객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성이 있어요. 사실성.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의견에 의존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의거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체계성이 있습니다. 체계성. 그러니까 글이 체계적으로 어떤 짜임을 갖췄다는 거죠. 3단 구성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중간, 끝. 체계성. 성성성 하니까 얘도 그러면 객관성으로 바꿔줄게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명료성. 명료하다,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해. 뜻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한다는 거지, 아까처럼 크기가 커요,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명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크기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수치, 그러니까 자, 잘 들으세요. 구체적이고 명료한 건 숫자만큼 명료한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되게 실생활에 접목시키면 웃긴 얘기긴 한데, 막 저기 산 정상을 향해서 힘들게 올라가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정상에 있다가 내려오는 젊은 그 남성을 만난 거야. 근데 그 남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젊은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젊은이가, 예, 할아버님, 힘드시죠? 그냥 나 죽었네. 나 죽겠다 싶으면은 도착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죠? 뭐, 그냥 많이 걸었다. 다리가 좀 아프다 싶으시면 아마 좀 정상 도착하실 거예요. 정확한 거리에 대한 설명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 일반 성인 남자의 걸음을 기준으로 한 10분 정도 가시면 정상 도착하실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더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죠? 아니면 지금 할아버지가 서 계신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정상까지 몇 킬로 남았습니다. 뭐 3.24킬로 남았습니다. 무슨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도 아니고, 그죠?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그러면 시속 몇 킬로의 어떤 그 걸음으로 걸었을 때 몇 분 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설명한다면 아주 명료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명문이라는 장르 자체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나의 생각이 없이, 그 다음에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짜임새 있게 설명하며, 그 다음에 아주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간결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설명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설명문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들, 그것은 이전에 강의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요건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설명문의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구성은 처음과, 그 다음에 중간과, 그 다음에 끝이 있습니다. 미리 필기하고 바쁘니까 그 다음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인데, 처음 부분에서는 무엇에 대해 얘기하냐면 소개합니다. 일단 밑도 끝도 없이 대상을 소개하지 않고, 내가 설명한 대상을 소개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간다면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때문에 그 독자들에게 제가 설명하려는 그 대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혹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대상을 소개하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글을 쓰게 됐냐면요, 동기,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독자에게 있어서는 처음 부분을 통해 무엇을 갖게 되냐면 흥미 유발을 하게 됩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죠. 본격적인 설명이다. 본격적인 설명. 그 다음에 끝부분에서는 요약, 마무리.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 하면 그냥 이 키워드만 외우면 나머지 살은 여러분들이 붙이면 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더라 알아두면 됩니다. 처음에는 소개하고 동기, 목적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흥미 유발합니다, 독자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설명하면 그만이고, 끝은 요약하고 마무리. 요약 마무리라는 것은 중간 부분에 나온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몇 줄로 그냥 요약해서 다시 언급하고 끝내는 겁니다. 더러 전망의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망의 특성상 좀 주관적 성격이 좀 짙은 내용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부, 이런 내용이 등장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끝은 무조건 요약, 마무리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구성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설명해 줄까? 설명문을 읽는 방법까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이건 좀 약간 사족일 것 같아서, 예, 그건 설명 안 하고, 그러면 다시 설명문을 쓴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정. 자, 과정이 뭐냐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계획을 먼저 짜야죠. 계획. 앞선 강에서 얘기했지만, 계획은 무엇에 대한 개념이냐면, 주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설명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글을, 누가 이 내 글을 읽는다는 것을 상정하고 글을 쓸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왜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예상 독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상 독자는 상당히 중요한 그 설정입니다. 사실 예상 독자를 갖다가 나이대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나이를 고려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혹은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어떤 대상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좀 글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문장의 그 난이도도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좀 상당히 좀 학력이 높은 아니면 중장년층들에게 쓰는 글이라면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학술적인 용어가 들어가면서 좀 약간 고난도의 문제의 구사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유치원생들한테 그런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죠. 그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신체에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콧구멍이 2개인 까닭이 궁금해. 뭐 이런 식의 것들. 자, 주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예상 독자 고르고 그 다음에 목적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하고 나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용을 선정하죠. 그러니까 내용 선정이라는 것은 내가 뭐라 했습니까? 글감 모으기, 글감 마련하기, 예, 글감 마련하기. 그래서 자, 글감 마련하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해 보자면 글감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야기 말고 경험이라 합시다. 어떤 나의 경험에서도 글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브레인스토밍도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 그래도 중학생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막 뇌 회오리가 친다, 뇌를 뭐 흔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갖다가 다 그냥 뭐 규칙 그런 거 없어.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기존의 어떤 우리들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워버리는 아주 혁신적인 생각이 나타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예요. 연상되는 단어를 갖다 막 해보자 한다면, 뭐, 여름이라는 단어 하면 떠오르는 어떤 뭐 단어들 뭐가 있을까? 아이스크림, 아니면 뭐 바다, 아니면 선풍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브레인스토밍 점수는 빵점인 거죠. 말 그대로 브레인스토밍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발한 것이어야 돼요. 하지만 연결고리는 뭔가 갖춰야 되는. 뭐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고자 할 때 그때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을 갖다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거의 방법도 있습니다. 열거하기. 이거 뭐 글감 마련하기 활동에 대해서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련 있는 내용을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열거. 네.
그 다음에 뭐 책도 있겠죠. 책 속에서도 글감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뭐 인터넷과 같은 어떤 미디어, 뭐 미디어의 책도 포함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많습니다. 뭐 글감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용을 선정합니다. 글감을 모으는 거죠. 그 글감 마련하는 부분 보세요. 자, 보면 여기 코에 대해서 뭐 동영상을 가지고 지금 내 몸 둘러보기 땡땡병원 누리집에서 내 몸 둘러보기 뭐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송석영 외 인체에서 살아남기 2편이라는 책에서 개후각은 사람보다 60배 이상 발달했다. 내 경험에서, 이것도 책에서, 이건 또 사전에서, 여러 가지 곳에서 글감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글감 마련하기. 그 다음에 뭡니까? 글감 마련했으니까 이제 조직해야 되겠죠. 내용 조직하기. 그래서 여기에 내용 조직하기. 이제 글의 틀을 짜는 것이죠. 글의 틀. 그러니까 내용 조직 여기서 이제 3단 구성의 처음, 중간, 그 다음에 끝에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갖다가 마련할 거야. 중간에 어떤 내용을 갖다 쓸 거야. 끝에는 어떤 내용을 쓸 거야. 대략적인 개요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내용 조직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낼 수 있을 법한 것을 한번 알려줄게요. 봐봐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가장 쉽게 문제를 출제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죠. 설명 방법들. 코의 구조, 바깥 코와 코안. 코는 콧등, 콧불이, 콧등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옆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맞아요. 분석이 들어가야 되죠. 분석. 전에 지금 소다른 1 그 강의에서 분석과 분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죠?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단원에서 분명 설명해 줬어요. 분석과 그 다음에 분류의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분석은 쪼개는 겁니다. 시계를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분류는 그 어떤 쓰임, 어떤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쪼개는 게 아니라 막 구조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분해해버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그죠? 그게 분류예요. 분석은 시계를 초침, 시침, 분침, 뭐, 그 다음에 뭐 시계판, 태엽, 건전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부하는 거죠.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이거 봐봐요. 코어라는 복합적인 이 어떤 기관을 콧등, 콧부리, 그 다음에 코끝, 그 다음에 콧구멍, 콧방울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하잖아요. 이게 분석이잖아요. 분석.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의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거 한번 출제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뭐 제시한 다음에 그죠? 이거 제시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1번 빈칸으로 다 제시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마도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을 한 다음에 그 1, 2, 3, 4, 5 답항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빈칸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뭐 쓰겠죠. 제대로 뭐 분석, 그 다음에 비교, 대조 쓴 다음에 예시 이걸 체크하면 그만인데 만약에 여기다 비교라고 하면 너무 쉽죠. 분류, 그 다음에 비교, 대조, 예시 한 다음에 여긴 또 예시, 뭐 엉뚱한 것들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것도 아주 쉽겠죠. 이렇게 하면 아주 쉬울 수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설명 방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만 있다면 이거는 틀릴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냐면, 여기서는 이건 좀 출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건데,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인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귿과 리을은 코의 기능은 맞지만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과 관련이 없으니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숨쉬기 위해서, 냄새 맡기 위해서도 이물질 다 이게 다 여기까지 맞는데,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목소리 차이 만드는 건 콧구멍이 두 개인 것과는 큰 관련은 없어요. 콧구멍이 한 개라도 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콧구멍이 한 개여도 목소리 차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 맡기나 숨쉬기는, 그러니까 뭐 한쪽씩 번갈아서 숨을 쉬는 과정에서 또 숨쉬기의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후각세포가 아주 쉽게 필요해지기 때문에 콧구멍이 두 개여야 된다. 필요한 이유가 각각의 나름의 어떤 설득력을 갖춘 이유들이 있는데,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목소리 차이 만드는 것은 상시 관련성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삭제.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문제 만들기가 좀 약간 복잡해지는데, 좀 요런 부분, 여기서 이게 쉽게 낸다면 여기에서 약간 틀린 부분, 이거 개요표 제시한 다음에 여기서 이 개요표를 적절한 개요표로, 올바른 개요표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게 설명한 학생은 뭐 1번, 2번,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나오는데, 뭐 4번 학생이 여기서 디귿과 리을 부분은 삭제하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나머지 애들은 뭐 이게 틀리게 얘기하고 대충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개요표 내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개요표 안에서 어느 부분이 관련성이 적은가, 아니면 이 글의 흐름상에서 적절하지 않은 게 개입되었는가, 그걸 파악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내용 조직하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표현하기가 들어가야 되죠. 표현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거죠. 쭉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네. 굳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쳐쓰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성을 한다면, 자, 이렇게 내용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고쳐 쓰는, 이걸로 마무리 짓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쳐 쓰기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고쳐 쓰기의 기준, 점검 항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것도 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표하고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글 수준에서, 문단 수준에서, 문장 수준에서 단어 수준으로 점차 갈수록 상당히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그렇습니다. 고쳐 쓰기 할 때는 큰 것을 바라보고 점차 갈수록 작은 단위로 들어가서 고쳐야 됩니다. 자, 점검하는 거,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가?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즉 주제를 갖다 담고 있는 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문단과 문단 간의 어떤 응집성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제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제목은 글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겠죠? 제목이 영화 제목도, 드라마 제목도, 노래 제목도 사실 어떤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의 어떤 취향을 고려한, 잘 먹히기 위한 어떤 제목을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어떤 그 제목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잘 아울러 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문단 수준에서 문단에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가, 역시 응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심 내용과 뒷받침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실 문단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요. 그 중심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중심 문장이 있고 하위에 그 뒷받침되는 문장들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의 문단.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있다가 어느 부분에 또 중심 문장이 갑자기 또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되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이게 하나의 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단이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문장을 꼭 갖췄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근히 숨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의 어떤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이 잘 얽히설키 잘 맞아 떨어지느냐를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문장 수준에서 점검한다면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했는가, 특히 설명문이란다면 효과적인 설명 방법을 사용했는가,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는 정의와 비교라든지 그 다음에 대조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잘 썼는가,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비문이 아닌가, 틀린 문장이 아닌가, 뭔가 이상한 어색한 문장이 아닌가 그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단어 수준에서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이 단어보단 이 단어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식의 어떤 고민들, 그걸 단어 수준에서 점검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다 맞춤법과 같은 아주 세세한 것들, 마지막 단계 단어 수준에서 점검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고쳐쓰기를 하게 되면 이제 글이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이죠. 문제가 출제된다고 한다면 요거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나라면 여기서 문제네. 고쳐 쓴 거 있잖아요. 고쳐 쓴 거 가지고 이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아니면은 여기 그냥 이 글만 딱 제시한 다음에 여기서 고쳐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를 갖다 묻는 질문 나와요. 예. 자, 이게 수정한 부분 하나하나 그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우리 한번 직접 판단해 봅시다. 자,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뒤 문단의 내용을 안내하는 문장, 먼저 여기다 쓸게요. 먼저 코의 구조를 살펴보자 라는 문장이 필요해 라고 자습서에 써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그런지 볼게요. 코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서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알아보자. 코는 크게 바깥 코와 코 안으로 나뉜다. 이렇게 써도 사실 무방하긴 해요. 근데 되게 매끄럽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코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서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살펴보자. 먼저 코의 구조를 살펴보자. 안내하죠. 독자들에게, 자, 우리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미리 이정표처럼 방향지시 등처럼 뭔가 딱 미리 안내하잖아요. 이런 안내해주는 문장이 있으면 매끄럽죠. 아주 친절하죠. 독자들이 읽기에 좀 부담이 적죠. 근데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알아보자 라고 해놓고 대뜸 코는 크게 바깥 코와 코 안으로 나뉜다. 이런 식으로 바로 본론 들어가면 좀 약간 글이 매끄럽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적절한 지적이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코 안쪽인 코 중격, 코 선반, 코 천장 가운데 코 천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겠어. 코 선반의 위쪽에는 코 천장이 있는데 여기 후각세포가 모였다를 여기에 써야지. 코 선반은 밖에서 들어온 공기를 체온과 비슷하게 만들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쉽게 말하자면 여기의 내용 무엇이냐면 코 천장이 빠졌다. 코 천장에 대한 설명을 갖다 추가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뭐 코 선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 중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코 천장이 빠졌으니까 코 천장을 넣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적절하긴 하죠. 네. 코 천장이 빠졌으니까 코 천장 넣어야 되겠죠. 근데 뭐 선생님은 이게 코 천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넣으면 좋겠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주제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해야겠어. 선생님이 말했죠. 고쳐쓰기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삭제, 그 다음에
첨가, 그 다음에 재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여기 이것은 뭐겠습니까? 첨가하는 거죠.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삭제하는 거잖아요. 삭제. 이거는 상당히 무엇을 고려한 것이냐면 통일성을 고려하는 거예요. 통일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통일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건 기본이니까 모르는 친구들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글이 있다면 그 모든 그 글 속에 있는 문단, 문장,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모두 일관된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갑자기 수질오염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다 라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건 통일성을 해치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정한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단과 문장이. 근데 다음으로 코의 기능에 관해 알아보자. 사람과 동물의 코는 호흡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인데 숨쉬기를 효율적하기 위해 사는 환경에 따라 콧구멍의 모습도 다르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의 콧구멍은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의 콧구멍보다 크기가 작고 낙타는 효율적으로 숨을 수 있기에 콧구멍이가 크고 그 다음에 모래만 막아주기에 콧구멍을 닫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과 다르다. 따라서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코의 기능과 관련이 없죠. 때문에 삭제해야 되겠죠. 그죠? 삭제.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주제는. 궁극적으로 주제는 콧구멍이 왜 두 개야? 이게 주제예요, 주제. 근데 이것과 그 이거는 코의 모양이 다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콧구멍 두 개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버려야 되겠죠. 삭제. 적절합니다. 통일성을 고려한 내용이라는 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문단에 이어 이 문단에서도 코의 기능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가 아니라 이거는 접속 부사를 갖다가 잘못 썼다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고 로 써야 됐어. 자, 그래서와 그리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와 그리고 이거는 접속 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접도 있고요. 순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접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지만 과 같이 앞에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 이해가죠? 그리고 순접은 그리고예요. 그냥 앞에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연결하는 겁니다. 전환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앞에 내용과 다른 화제로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야, 내가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탄다? 버스를 탔다? 그런데 말이지 누굴 만났는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버스 탄 사건과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는 거. 전환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인과예요. 인과. 원인과 결과.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원인, 결과를 말해주는 인과입니다. 인과. 뭐 이것 말고도 대등, 병렬, 첨가, 보충, 확언, 요약, 예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고를 쓰는 게 맞죠. 왜냐면 이 앞에 내용에서 이어서 그냥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이 앞에 내용이 원인이 되고 그래서 뒤에 나온 내용은 결과가 되어야 돼요. 결과. 읽어보자고요. 자, 많은 사람이 양쪽 콧구멍으로 동시에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콧구멍 한쪽씩 교대로 숨을 쉰다. 와, 이건 선생님도 몰랐던 내용이야. 그래서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도 한다.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가 맞겠죠. 그죠? 앞에 내용에 이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능을 갖다 얘기하는 걸 그냥 또 다른 어떤 내용의 이어짐이 나오잖아요. 얘가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가 맞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상으로 봐 무언가를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남의 뜻인 예민이 어울려. 이건 단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후각세포는 아주 예리해서가 아니라 예민해서. 그죠? 재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까닭도 코 안에 있는 후각세포가 금세, 이거 맞춤법 틀렸죠? 금세는요, 왜 금세냐면요, 이게 줄임말입니다.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금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금세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금세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번갈아가며 냄새를 맡아 피로를 방지하는 것이다. 문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후각세포를 추가하자. 후각세포의 피로를 방지하는 것이다. 적절하죠. 첨가죠, 첨가.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고쳐쓰기의 방향들을 갖다 이렇게 여기 메모를 했잖아요. 이게 맞나 틀리나를 갖다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삭제하고, 이거 다 삭제한 상태에서 이 글만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번, 여기 부분에다가 지금 이 번호처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실제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잠깐만요. 자, 문제 다 만들었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즉석에서 그냥 빨리 만들어 봤는데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아까 문제에 오류가 있을 부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만들어 봤어요. 봐봐요. 자, 느낌만 보세요. 다음 내용은 윗글을 읽고 고쳐 쓰기 위한 메모란 것이다. 기억에서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이냐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여기에서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 그냥 순서대로 봤어요. 2번은 니은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디귿이고, 4번은 했어요. 예. 5번 안 들어가고, 얘를 5번으로 했구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표시된 부분에 대한 고쳐쓰기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보세요. 문제. 몇 번이 맞을까? 근데, 명심해야 될 게,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없이 이 글만 등장한다는 거죠. 그죠? 이거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이걸 딱 봤을 때 뭐가 맞는지, 이거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막상 이 고쳐 쓴 교과서에 있는 이 메모가 없어진 상태에서 문제 풀면 이거 되게 헷갈린다는 부분인 거죠. 답은 몇 번입니까?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 다음에 몇 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쉽습니다. 네, 근데 이거 꽤나 어려운 친구들이 진짜 황당하게 돼 있어요. 잘 이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아니면 잘 이거 글만 보면 금방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답은 이거죠, 이거? 체크. 그죠? 왜? 그런 모로가 아니죠. 순접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런 모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인과 아닙니까? 인과. 원인과 결과를 말해주는 인과. 그러니까 엉뚱한 걸 집어넣고 마치 이게 맞는 것처럼, 나 이거 아까 책에서 봤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그냥 얼물쩡 그냥 그러므로라는 내용을 확인하자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넘어가고 다른 거 체크하면은 이거 답 틀리는 거예요. 어쨌든 요게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리고를 넣어야겠어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나머지는 그 똑같은 내용을 약간 문장만 좀 약간 바꾼 것일 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와. 너무 상세하고 너무 느리게 설명했나봐요. 벌써 50분에 육박하는 게 나왔는데 시간이 여기까지 하죠. 네.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문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 다 했고, 네. 여러분들이 너무 긴 강의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스킵하면서 강의 들을 것이라 믿고, 아니면 재생 속도 빠르게 해서 2배로 해도 들을만 하잖아요. 그죠? 2배로 해서 네, 한 25분 안에 들어보세요. 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자신감 갖고 제발 좀 마음속에 악의 기운, 증오의 마음,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세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나 망했어. 그럼 진짜 인생 망한다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번에 자신 있어. 막 웃으면서 하면 잘 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십시오.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